안녕하세요.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며느리들은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마련이죠. 저도 매 명절을 힘들게 보냈던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죠. 그 짜증나는 명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는데 남편 직장과 제 회사가 가까운 곳에 마련했죠. 결혼 초반에는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결혼 3년 차가 될 때까지는 친정에도 갈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친정은 거의 땅끝마을에 가까운 아주 먼 지방에 있었어요. 가는 길마저 험해서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연휴 때 한 번씩만 들를 수 있었죠.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힘든 곳이라 자주 못 가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꺼리더군요. 여보, 솔직히 너무 멀잖아. 이번에는 그냥 연락만 드리고 용돈은 계좌로 붙여드려.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출근인데. 힘들어서 일도 못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남편의 논리였고, 솔직히 미안할 일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기까지 했죠. 친정이 너무 멀어서 남편이 많이 피곤하겠다 싶었어요. 괜히 이렇게 먼 곳에 직장을 가지게 된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모는 또 다른 이유로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 남편 말을 따라 친정에 내려가지 못한 날,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했다. 시집 왔으니 넌 죽어도 이 집 귀신이야. 친정 가봐야 이제 남이지.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리고 남편 내조도 좀 하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잖아. 친정에 데리고 가봐야 손님밖에 더 돼. 너는 우리 집 가족이지만 거기서 우리 아들은 손님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요즘 세상에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애교 많은 사위도 얼마나 많은데요. 백년 손님이라니 그만큼 남편이 처가에 싹싹하게 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옛말을 들먹이며 친정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시모도 웃겼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듯 우리 시모도 똑같이 밉상짓을 하는구나. 정말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죠. 근데 점점 남편의 행동이 신경을 살살 긁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별나게 시모만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명절에 친정도 가지 못하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50만 원 정도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댁에 용돈 50만 원을 드리고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각종 과일 그리고 선물 세트까지 사서 들고 가더라고요. 좀 불공평하다 싶어서 한마디 했죠. 용돈도 드리는데 꼭 그렇게 선물을 많이 사야겠어? 우리도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아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부모님한테 쓰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부모님도 든든하실 거야. 그리고 무리하는 거 아니거든? 그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보내주지 그랬어? 왜? 처가댁 부모님은 부모 아닌가? 사서 들고 가기에는 처가댁이 너무 멀잖아.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 그리고 명절에 보내면 택배 대란 때문에 다 상하고 문제 생길 텐데 그러지 말고 명절 끝나고 보내드리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매번 까먹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 놈은 친정에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쩌다 한두 번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2해, 3해를 넘어가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이번에는 친정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면 남편 놈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우리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시겠어? 얼굴 잠깐 보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불편한 거 안 좋아하셔.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걱정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은 안 해. 내내 운전은 나만 할 텐데 장장 6시간을 운전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럼 내가 운전하면 되지. 어떻게 2년이 넘도록 친정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어? 그럼
혼자라도 내려갔다 오게 차라도 사줘. 장롱 면허 10년째인 너한테 차를 어떻게 맡겨? 그리고 혼자 절대 못 보내. 당신 혼자 내려가 봐. 장모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일 있냐고 하실 거 아니야? 넌 부모님 걱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쩌라고. 우리 친정에는 평생 안 갈 생각이야? 누가 평생 안 간대? 시간 나면 가는 거고. 이번만 날인 것도 아니잖아. 좀 기다려봐. 때 되면 다 갈 거라니까. 아휴,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을 더 파사삭 부서뜨리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손아래의 신우였죠. 신우는 시댁과 먼 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명절 낮이면 도착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보다 2년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 후 쭉 명절 당일 낮에 자기 친정에 오는 신우가 정말 얄밉기 짝이 없었죠. 왜냐면 시댁이 신우한테는 친정이니까 완전히 주인처럼 행세하곤 했거든요. 찬물 좀 내와라. 식사가 형편이 없다. 도대체 언니는 시댁 와서 하는 게 뭐냐. 저한테 이런 평가질이나 하고 말이죠. 함께 있기 너무나 힘든 존재가 바로 신우였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선 신우에게는 빨리 오라며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고 전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주면서 딸더러 빨리 오라고 하다니 듣는 며느리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명절 전날 전화를 했죠. 아가씨, 이번 명절에는 본가 오지 말고 아가씨 시댁에서 시간 보내세요.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새언니가 왜 나한테 집에 오라 마라 해요? 우리 부모님 집인데 왜 언니가 나를 못 오게 하냐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도 새언니 이러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모르시는데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걸요?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가씨가 집에 오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평소 시모의 지론을 신우에게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된다는 그 지론 말이죠. 할 말이 없어 열받았는지 신우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명절 전날이라 시댁에 함께 있었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 딸. 왜 전화했어? 엄마, 새언니가 나더러 집에 오지 말래. 엄마가 나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했어? 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얘, 너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왜 오지 말라고 한 거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서는 저한테 화를 내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척 시모에게 태연스레 말했죠.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친정 자주 가는 거 보기 싫다고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인데 친정 가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몇 년째 친정에 안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가씨한테도 어머님 생각 말해드렸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싫어한다고. 아가씨도 며느리인데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순간 벙찐 모양이었어요. 다 자기가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걸 신우에게 대입해서 그대로 돌려줄 줄은 생각도 못했나 봐요. 그때 신우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이 언니 웃기네. 어떻게 며느리랑 딸이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지. 똑같죠, 남의 며느리인 건. 근데 다른 게 있긴 해요. 아가씨랑 저랑은 시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아가씨는 상식적이고 친절하고 좋은 시어머니 만났나 보네요. 추석 당일 아침에 밥만 먹이고 바로 친정에 보내주는 거 보면. 근데 저는 다르거든요. 지금 몇 년째 친정을 못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다고 해도 참으라고만 하고 가서 좋을 거 없다고만 하시는데 남의 집안 며느리 된 딸은 어찌나 집으로 부르시는지.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나 봐요.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더 말해봐야
자기 엄마 얼굴에 침 뱉는 꼴만 되니까요. 게다가 내일 있을 명절 잔치를 위해 시댁 친인척들이 다 모인 자리여서 그런 말을 떠들어대니 친척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남의 집안일이라 대다수가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알게 된 거죠. 이 집 식구들이 명절에도 며느리를 친정에 안 보내준다는 걸요. 졸지의 시모는 속 좁고 며느리 생각 안 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분했는지 저를 한껏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당신 왜 이래? 왜 이런 좋은 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고. 내가 나중에 처가 때 가준다고 말했잖아, 때 되면. 그때가 대체 언젠데? 벌써 2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어. 친정이 해외야? 제주도야? 울릉도, 독도야? 섬도 아닌 대한민국 내륙인데 왜 못 가? 처음에는 당신 피곤하다고 해서 나도 이해했어. 근데 계속 안 가겠다는 건 의도가 뻔하잖아. 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뭐 평생 안 간대? 가긴 갈 건데 요새 좀 피곤해서 못 간 거지. 참나, 명절에 시댁을 가면 친정도 가는 게 상식이야. 당신 동생처럼. 시누이 시댁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던데 왜 당신네는 안 그런 짓만 골라서 해? 아무리 시어머니가 달라도 그렇지. 내가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랑 남편 만나는 통에 친정 못 간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친인척들 다 있는 데서 그런 말 하면 우리 엄마는 뭐가 돼? 뭐가 되긴? 상식 없고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근데 틀려? 맞는 말이잖아. 당신처럼 어머님도 나 친정 못 가도록 매번 막으셨어. 몰랐지? 주말에 나 혼자라도 가려고 하면 매번 시댁에 오라고 해서 일 시키신 분이야. 그러면서 당신 내조해야 하니 친정에는 관심 끄라고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정을 다 알아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어? 어쨌든 나 이번에는 무조건 친정 갈 거야. 당신은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남편 차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차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왔죠. 오랜만에 차를 운전하긴 했지만 친정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내려갔더니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잘 지냈어? 아빠. 잘 지냈어. 근데 우리 사위는 왜 너 혼자 내려왔어? 아, 그 사람은 시댁에 있지. 나 혼자 차 타고 여기 내려온 거야. 이번에는 나도 친정에 오고 싶었거든. 그러고는 사가지고 온 선물을 부모님께 잔뜩 안겨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지금껏 못 드린 건강기능식품과 과일 바구니들 말이에요.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서니 푸근하고 마음이 놓였죠. 친정에는 남편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 내려보낸 것이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 놈이 그 다음날 부랴부랴 친정으로 내려왔더군요. 시댁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편 놈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시댁에 있지. 당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본가에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잘 지내셨죠? 얼마 동안 못 내려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얼마나 갈지 모를 의미 없는 말을 꺼내며 남편 놈이 넉살 좋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 인간이 또 안 가겠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오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쉬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결국 남편 놈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앞으로 명절에 시댁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는 속셈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고요. 그런데 그대로 진정될 줄 알았던 마음에
이혼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시모의 생일날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그해 연말 시모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생일 선물은 남편이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한지라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지난 명절 이후 시모와 화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가봐야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만 지키다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시모 생일 선물도 남편이 몇십만 원 정도 용돈이나 주고 말겠지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 종이 가방에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모에게 그걸 주며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모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걸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 선물을 확인한 순간 제 눈도 뒤집어졌어요. 좋기 몇백만 원은 하는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이 인간이 친정엄마 생일에 준 선물은 1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였거든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고르고 골라 제일 싼 거 사서 친정집으로 바로 붙여줬으면서 시모 생일에는 엄청나게 비싼 명품 가방을 준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확 돌아버릴 만큼 열받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명절 이후에 남편놈이 시모에게 외제차를 사줬거든요. 시모가 바깥 활동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유로요. 그때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돈까지 빌려간 인간이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외제차 사줄 돈은 있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돈으로 부모님 좋은 거 해드리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안이 꼽냐고 하더라고요. 하긴 빌린 돈 보태서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분이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날 저녁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그랬죠. 어머님, 명품 가방 사드렸더라? 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당신 없을 때 열어보셨거든. 돈 없다면서 나한테 빌려가 놓고 아주 어머님한테는 펑펑 쓰네? 그렇게 돈 많으면 내 돈 먼저 좀 갚지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 한번 펑펑 써보게. 여보, 당신한테 빌린 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야. 가게에 필요한 돈이라 빌린 거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준 거 진짜 명품도 아니라고. 그냥 레플리카야. 몇십만 원 하는.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그게 레플리카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겠냐고요. 마침 일하는 회사에 명품 가방 수집에 진심인 동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친구 덕에 짝퉁이랑 진짜는 구분을 참 잘하거든요. 그 비싼 걸 싼값에 샀다고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한 가지를 계획했어요. 시모가 연말에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남편놈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모가 오기로 했는데 저는 쏙 빠지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온다는 날 전날부터 시모가 가는 그 다음 날까지 연차를 썼고 그대로 친정으로 피난을 가버렸죠. 집에 왔다가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챘는지 시모가 급히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막말을 쏟아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내가 온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 이래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니? 너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집에 안 들어오니? 우리 아들 밥은 먹이고 회사 다니는 거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인데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속을 썩이는지.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딜 가면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나 지금 친정 내려가는 길이야. 어머님은 내일 오신다더니 하루 빨리 오셨네. 나도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잘 보살펴 드려. 당신 어머니잖아. 친정? 갑자기 친정에는 왜 가는데? 그것도 혼자서? 무슨 일 있어? 누가 불러서 가는 거야?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남이사, 누가 불러서 가든 그냥 가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결혼하고 지내면서 처가댁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관심 끄고 살아. 여보,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다급하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집에서 지지고 볶든 제 알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왜 친정에 간다니까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시모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남편의 반응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있었죠. 그렇게 이상하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친정에 도착했어요. 남편에게 말했다시피 사실 친정에 볼 일이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시골 삼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삼촌은 원래 도시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와 농사 짓는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던 삼촌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분이라 형제인 아버지께 이제 그 유산이 상속됐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 땅이랑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 엄마께 골수 이식을 해드렸는데 딸이지만 그 일이 참 고마워서 이번에 받은 유산을 다 주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랑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의논할 겸 친정에 간 거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삼촌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살짝 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 아빠는 네가 이 재산 어디다 쓰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네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이거 팔아서 돈 마련해. 너야 월급쟁이라서 돈 걱정 많이 안 하겠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 저가에 돈 빌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따로 와서 부탁까지 할 정도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 불경기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적자도 많이 날 텐데. 그럴 때 너한테까지 부담이 가지 않게 평소에 투자를 좀 해주면. 잠깐만,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빠한테 돈 빌리러 왔다고? 너 몰랐어?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언제? 얼마를 빌려갔는데? 3달 전쯤에 와서 가게가 힘든데 너까지 힘들어한다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지. 6천만 원 정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3개월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온 결론에 정말 경악하고야 말았어요. 3개월 전에 남편놈이 시모에게 외제차를 사줬었거든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아빠를 속이고 돈 빌려다가 시모 외제차를 사준 거예요. 아마 그 명품 가방도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보태 마련했겠죠. 저한테도 돈 없다고 빌빌거리면서 1년 전에 돈 빌려간 놈이 저 몰래 아빠에게도 돈을 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야 남편 놈의 이상한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놈이 저 몰래 친정 아빠한테 돈 빌린 걸 들킬까봐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군 거였어요. 와,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호되게 찍힐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저 귀찮아서 친정에 안 내려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미친 짓을 저 몰래 하고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 계획보다 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있는 내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모조리 씹어버렸더니 나중에는 문자까지 보내오더군요. 어디냐, 언제 오냐, 내가 내려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답장을 딱 하나 보냈어요. 지금 올라간다. 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시모는 없고 남편 혼자 있더군요. 뭔가 불길함을 느낀 건지 남편 놈이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에는 왜 갔다 왔어?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 일 없으시지? 아무 일도 없으셔. 근데 오늘 우리 사이엔 무슨 일 있을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님께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것도 짜증나고, 쉬는 날에도 내 맘대로 못 쉬는 거 진짜 열받아. 그냥 이혼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일부러 돈 관련해서는 입도 벙긋 안 했어요. 남편 놈이 대체 언제 이야기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먼저 돈 이야기를 안 하니 남편 놈이 완전히 당황하더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저에게 빌려간 돈을 당연히 갚아야 할 테고, 그뿐만이 아니라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했죠. 그걸 생각하니 아득했는지 똥줄 빠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물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비웃어줬죠. 이혼이 자기 혼자 안 하겠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혼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전화를 써요.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니깎게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걔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우리는 떳떳해. 뭐 쫄기라도 할 줄 알았어? 이혼하자면 하는 거지. 그런데 네가 그래봐야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네가 결혼할 때 받아간 결혼자금 그거 고스란히 뱉어내고 이혼해라. 아니면 이 이혼 절대로 못 해주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돈 다 받아낼 생각이야.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려고 전화했다. 시모의 기세가 아주 등등하더군요. 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폭탄을 던질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거만하게 구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준비한 서류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두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런 시모를 보며 그저 웃으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렸어요. 서류에는 1억이라는 큰 돈을 시모가 제게 줘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 내용을 보고 당연히 시모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분명히 자기가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의 청구서가 돌아갔으니까요. 이게 뭐야? 네가 나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니? 아니요. 어머님이 저한테 1억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할 때 내가 1억 줬잖아. 그거 너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면 그거 다시 다 돌려줘야지.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고? 예상대로 시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는 시모와는 정반대로 차분해졌죠. 여기 남편 통장 내역이 있어요. 어머님이 주신 1억 제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그 1억은 결혼 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남편 가게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보면 아시죠? 한글 못 읽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남편한테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은 조금도 없어요. 남편 통장, 제 통장, 어딜 봐도 그런 내역은 없잖아요. 안 믿기시면 변호사 통해서 금융기록 같은 거 살펴보셔도 돼요. 이야기를 듣는 시모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겨서 다시 또박또박 말했죠. 그리고 이건 남편이 저한테 빌려간 4천만 원에 대한 이체 내역이고요. 빌려주면서 당연히 갚으라고 이야기했고 그 돈은 온전히 제 월급으로 모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준 생활비 내역이 있는데 6년이라는 기간을 다 통틀어도 총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렇다고 남편이 살면서 생긴 빚을 따로 갚은 것도 아니고요. 가게가 어렵다는 말에 제가 6년간 빌려준 금액이 더 커요. 정 의심되면 그것도 금융기록 뒤져보시고요. 그러면서 바쁘게 다시 다음 장을 넘기며 또 말했죠. 시모는 남편과 제가 준비한 서류를 번갈아 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건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빌려간 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에요. 이건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쉬셨잖아요. 그때 연차 쓰고 친정에 내려갔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께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친정에 내려가는 저를 방해까지 했고요. 여보, 내가 방해를 한 게 아니라. 남편 놈이 찔리는지 중간에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죠. 그럼 언제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너 내가 그날 친정 내려간다고 했더니 필사적으로 막았잖아. 네가 우리 아빠한테 나 몰래 돈 빌린 거 안 들키려고. 게다가 빌려놓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펑펑 쓰기만 해? 그걸 어디다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가증스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밥벌레 같은 새끼. 감히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한동안 남편을 욕해주며 째려보다가 시모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모는 여전히 서류를 붙잡고 못 믿겠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혼 자금으로 주신 1억 중 제가 쓴 건 없으니 남편한테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또 이 1억은 원래 남편한테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한 푼도 없다고 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내가 갚아? 아들이 빌렸다면서 그러면 아들이 줘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돈이 없어? 너희 집이 있잖아. 팔면 돈 나올 텐데 그걸로 마련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다시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그 집은 저랑 제 친정 부모님이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요. 그 집에 남편의 지분은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네요. 전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빌려간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받으신 외제차 그리고 명품 가방. 그것들 다 남편이 저랑 친정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어머님이 그거 팔아서라도 갚아주셔야죠. 그러자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제가 남편의 상황을 모르길 바랬던 것 같았어요. 이런 돈 이야기 없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혹시 진짜 모르나 하고 기대했겠죠? 그런 기대를 마지막 순간에 철저히 무너뜨려주는 게 진짜 복수고요. 남편에게 백날 돈 갚으라고 말해봐야 타격감 제로일 테고 이렇게 가족 앞에서 이야기해야 수치심과 두려움이 배가 될 테니까요. 아들아, 저 말이 진짜야? 다 참말이냐고. 너 나한테는 그 집이 다 네 거라며. 거기다 결혼자금 1억도 다 집 사는데 썼다며. 근데 뭐? 빚이 1억?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엄마, 제가 차 사드렸잖아요. 사람 혼이 빠지도록 무조건 비싼 차 사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돈 빌려서라도 사주는 게 자식된 도리라면서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빌려다 외제차 해드렸잖아요. 남편 놈이 도리어 화를 내며 말하자 시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너 그걸 말이라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시모가 머리를 부여잡고는 못 쓰러질 듯 휘청거리더군요. 그러다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차분해진 목소리로 슬쩍 말하더군요. 예, 나는 이런 사정 같은 거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 줄은. 이건 정말 큰 문제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그런데 이렇게 이혼해서는 안 돼. 차라리 같이 살면서 갚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시모가 이혼하지 말라고 권유하더군요. 살면서 돈을 갚도록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유로 말이죠. 안면물수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너네가 이혼한다고 쫄릴 줄 아냐며 큰 소리는 펑펑 쳐놓고 남편에게 빚이 1억 있다는 걸 알자마자 급박하게 꼬리를 내리는 시모 꼴이라니. 게다가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는 저를 묶어두려는 것 같더군요. 이미 시모와 남편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두 사람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리고 저를 속이지 않고 친정에 가도록 배려해줬다면 이혼까지 생각했을까요? 분명 고민이야 했겠지만 이혼은 안 했겠죠. 그렇지만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사했잖아요. 친정에는 내려가지도 못하게 한 주제에 장인어른한테 빌린 돈으로 시모에게 외제차와 명품백을 사주다니. 그런 남편놈을 보고 누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시모에게 말했죠. 아드님 이혼 안 시키고 절 붙잡아 보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혼하든 안 하든 이 돈은 남편이 갚아야 하는 거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돈 어떻게든 받아낼 거예요. 그제야 시모가 무너지더군요.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실성한 여자처럼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난 못 갚아. 네 잘못이고 네가 빌린 돈이니 네가 갚아. 내가 뭔가 해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 잘못한 건 네 놈이고 나는 결백하니까. 결백한 거 치곤 시모가 받아먹은 게 워낙 많아서 남편 놈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아니, 그 돈 빌려서 온전히 저한테 쓴 것도 아닌데 왜 못 갚아주는데요? 와, 엄마 진짜 얼굴에 철판 제대로 깔았네. 그만큼 받아놓고 이제와 발뺌을 하신다? 그건 제가 용납 못해요. 두 사람은 1억이라는 빚 앞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싸우더군요. 그런 둘을 놔두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용달차 부르고 안방에 있는 남편 짐부터 꺼냈죠. 그런데 어느새 남편놈이 집에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짐을 싸는 걸 보고 저를 말리려고 하더군요.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정말로 내보낼 거냐고.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갚는다니까? 그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당신은 이 집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내고 이 집에 들어온 건 너야. 그때도 당신 가게 힘들다고 해서 어머님한테 받은 돈도 당신이 모았다던 결혼 자금도 다 가게로 들어갔지. 솔직히 그것도 의문이긴 해. 그 돈은 시댁에 안 갖다 바쳤어? 나 당신한테 제대로 생활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그것만으로 이미 아웃이고 어차피 이혼하고 나갈 텐데 뭐하러 굳이 같이 살아? 보기 싫은 얼굴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미리 좀 나가. 알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맞는 말만 하니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더군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이 집에 남겠다 어쩐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을 위한 진정한 지옥은 며칠 뒤부터 시작됐어요. 이혼에 대한 전말을 모두 듣게 된 친정아빠가 완전 열받으셨거든요. 그딴 놈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던 자금까지 빌려줬는데 널 속이고 그딴 짓을 했다고? 널 친정에 못 가게 한 것도 모자라 지 엄마 외제차랑 명품백을 사줬단 말이야. 차라리 너한테 선물을 사줬다 하면 내가 그 돈 받을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감히 내 딸한테도 돈을 빌려놓고 나한테까지 돈을 빌려? 그건 절대로 용서 못하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돈 받아내고야 만다. 그렇게 선언한 친정아빠는 정말로 그 먼 곳에서 한달음에 올라오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시모에게 사준 외제차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완전히 대놓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몰래 뒤만 쫓다가 시모가 지인들을 만나는 것 같으면 마치 우연히 마주친 적 다가가 이랬대요.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제 그쪽 아드님하고 우리 딸이 이혼한 건 아시죠? 그런데 그쪽 아드님이 나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드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 엄마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노후를 위해 힘겹게 마련한 돈이라 없으면 크게 곤란해서 말이죠. 그쪽 아드님이 나한테 빌린 그 돈으로 자기 엄마 외제차를 사줬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차죠? 아이고, 참 좋아 보이네. 아니, 사돈은 왜 이럴 때까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빌린 돈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어?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이고 그동안 당신이 그 돈 다 썼잖아. 그러면 양심상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돈이 없으면 이 차랑 그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을 팔아서라도 마련하셔야지. 그러니까 돈은 빌린 사람한테 갚아달라고 해야지. 왜 빌린 사람 엄마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아니, 상관이 왜 없어요? 그쪽이 아들을 잘못 키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이 집에서 매번 일 시키고 괴롭혔다면서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속이 이상한지 밤에도 잠이 안 와.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막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도 못 찾도록 만들어. 쌍으로 정신이 나간 것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 봐. 어쨌든 그쪽 아드님이 빌려간 1억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라도 마련하시라고. 당신 다니는 곳이 어디든 다 쫓아다니면서 그 돈 다 받아낼 거요. 앞으로 만날 지인들한테 아들 새끼가 사고 친 거 다 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쇼. 난 안 말릴 테니까. 아빠의 말에 무시무시함을 느꼈는지 시모는 그 뒤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히더군요. 시모가 밖에 나오지 않자 아빠는 이제 남편을 쫓아다녔어요. 아빠 돈이랑 제 돈까지 당장 갚으라고요. 결국 주변에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쪼아대는 아버지 때문에 남편 놈은 시모의 반대를 뒤로하고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외제차의 명품 가방이라도 중고잖아요. 당연히 살 때만큼의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죠. 비싼 만큼 감가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와 아버지에게 갚았더군요. 그 돈을 갚을 때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정말 독하다 독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적어도 장인어른이 좀 더 상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내고 나를 못 살게 굴면서까지 돈을 받아갔어야 했어?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못 됐어? 당신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빠 욕하지 마. 독한 걸로 치면 네가 최고지. 넌 그럼 얼마나 상식적이길래 우리 집 무시하고 시댁에만 돈 쳐바르면서 효도했어? 솔직하게 말해서 네가 시댁에 효도할 때 친정에도 똑같이 해줬으면 내가 이랬겠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우리 엄마한테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물건 사주고 너희 엄마한테는 10만 원짜리 화장품 사주면 어떻겠어? 기분 더럽겠지. 그래놓고 나한테 친정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당해보라고. 네가 그 입장이 되어봐야 그게 무섭고 힘든 일인 걸 알지. 왜 나 혼자 그 더러운 행동에 피해봐야 하는데? 너도 느껴봐. 아니, 솔직히 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한 게 큰 죄는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랑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야, 나는 네 심보가 고약하고 괘씸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야. 능력도 안 되는 게 처갓집에서 돈 빌려다가 효도를 그렇게 하면서 막상 돈 빌려준 처갓집은 무시했지. 게다가 그게 찔려서 마누라는 친정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놈이 한 짓거리를 생각해봐. 결국 이혼도 돈을 받아내는 것도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졌죠.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전화한 이유야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저는 매년 명절이 되면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이혼을 하고 돌아온 저를 친척들은 반갑게 맞아줬죠. 그딴 놈이랑 잘 헤어졌다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해줬어요. 결국엔 저와 아빠, 친정까지 다 말아먹었을 놈이라고 다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 욕만 듣는데도 배가 든든하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친정집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SNS를 했더니 신우의 게시글이 떡하니 올라왔더군요. 보니까 해외여행이라도 간 것 같았어요. 신우와 그 아이들이 이국적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 해외에 놀러 갔다는 문구까지 썼더군요.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던 신우가 웬일로 친정이 아니라 해외에 갔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신우에게 손을 벌리려고 한 것 같더군요. 하긴 지인들에게 허세 부리고 싶어서 아들놈 들들 볶았던 시모잖아요. 당연히 신우에게도 똑같이 행동했겠죠. 눈치 빠른 신우는 그러기 싫어서 명절에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매년 떠들썩하게 사람 많던 시댁에 결국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들어보니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더라고요. 전 남편이 결국 시댁에서 나와 가게에서 숙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을 구박하고 차랑 가방 돌려달라며 찡찡대는 시모 때문에 말이죠. 전 남편도 자신이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보고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가 겨우 그거라니. 그렇다고 다시 걷어줄 건 아니지만요. 시모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들 하나 믿고 소소하게 며느리 괴롭히며 사치나 부리며 살더니 결국 그 돈들이 사돈집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이 저 지경이 된 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저 자기한테 줬던 걸 뺏었다는 생각만으로 자식을 모질게 대하니 전 남편도 그런 전 시모에게 정이 다 떨어졌겠죠. 결국 시모는 이제 명절을 아주 조용하고 조촐하게만 보내게 됐고 나날이 아들, 딸의 지원도 끊겨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 꼴이 참 웃겼죠. 이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시댁의 명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혼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혼 사유를 많이 궁금해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혼 사유를 정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쪽팔렸거든요. 게다가 친정까지 팔리게 되는 일이다 보니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연 글이라면 익명성을 빌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남편과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비밀 연애를 2년간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결혼 후 2년째 되던 해 친정오빠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제 첫 조카의 돌잔치를 하게 된 이후부터 시댁 사람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귀여운 조카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어? 우리는 사람 많이 안 부르고 직계 가족들만 모셔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 손님들 다 오셔봐야 우리까지 합쳐도 10명밖에 안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하기로 했지. 정말? 그 호텔 나도 아는데 엄청 비싸다고 소문 들었거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돌잔치로 괜찮겠어? 너무 비싼 건 아니고? 식사 대접하고 간단한 돌잡이 정도 하는 건데 뭐. 이왕 대접할 거면 그래도 좀 괜찮은 곳으로 하는 게 좋지. 어르신들한테 얼굴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오빠는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호텔 코스 요리는 1인당 14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사악한 곳이었어요. 오빠는 잘 나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혜언니도 금융 쪽에서 일하는 재원으로
돈을 꽤나 많이 버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저 정도 금액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평범했어요. 오빠는 의사, 부모님은 교사셨고, 그에 비해 전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니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나이가 30쯤 되다 보면 가족에게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알게 돼요. 오빠에게 저는 그저 귀여운 막내 동생일 뿐이고, 저에게 오빠는 기대기 좋은 듬직한 오빠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역시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서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쁜 일만 안 하며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의 모든 것을 가족과 비교하며 낱낱이 평가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비교한 적이 없었어요. 차별을 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오빠에게 해준 것만큼 저에게도 해주셨고요. 아니,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걸 해주려고 노력하신 걸 알아요. 그걸 알기에 열등감이 찌든 사람이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오빠나 부모님을 따라하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서 이전에는 마냥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됐죠. 언제 또 14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겨보겠어요. 이럴 때 한 번씩 느껴보는 거죠. 돈 잘 버는 오빠와 가족을 돕다는 건 제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도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빠 말대로 양가 직계 가족들만 왔더군요.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직계 가족만 모였다고 했어요. 대신 다른 가족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돌리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하면서요.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도 실속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는 돌잔치 할 때 검소하게 하자. 오빠네야 많이 버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돈 쓰는 건 정말 낭비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면 될 거야. 한정식 집에서 5만 원짜리 코스 요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 이 말에 남편은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형님 오늘 하신 거 보니 우리가 너무 검소하게 하면 우습게 보일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14만 원 코스 요리를 대접한 분들에게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라니. 오빠가 유독 비싸게 한 것뿐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 돌잔치 비용이 상향 평준화되고 말걸? 솔직히 다른 사람들 돌잔치도 이만큼 비싼 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14만 원 대접받아 놓고 5만 원은 너무하잖아.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오빠가 그렇게 비싸게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잘못하면 진짜 우리 가랑이 찢어진다.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게 하면 돼. 일부러 우스갯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30년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저라고 그런 기분을 안 느껴봤겠나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우리를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저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은 안 좋더군요. 그런 걸 받고 나서 검소한 돌잔치를 하는 건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돼서 결정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에게 친정 오빠네 돌잔치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간 날 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 호텔에서 하자. 그 호텔이 그렇게 음식이 잘 나온다며? 그리고 고급지고. 솔직히 첫 손주인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버거운 곳인 것 같아요. 싫어, 얘. 나는 거기서 하고 싶다. 너희 오빠도 거기서 했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 못한다기보다 저희 사정에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오빠가 한 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인당 14만 원은 좀... 난색을 표하자 시모가 소리쳤어요. 솔직히 너희 친정보다 우리 시댁이 못한 게 뭐가 있니? 너희 친정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무조건 거기가 좋다.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얼마나 보기 좋니? 그런 건 허풍이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허세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 시모에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친정 오빠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엄청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시모의 귀에서 튕겨져 나올 뿐이었어요. 무조건 그 호텔에서 하자는 시모를 보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제 말은 듣지를 않으니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시모를 달래든지 설득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눈을 피하더군요. 시모 역시 계속 같은 주장만 해댔고요. 결국은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친정 시댁분들 다 같이 돌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친정 따로, 시댁 따로 돌잔치를 하는 거죠. 제 식구는 제가 해결하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해결하는 방향으로요. 이 말에 남편은 당황했지만 시모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까지 치고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쭉쭉 쓰더군요.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주며 이야기했죠. 예, 이거 너희 돌잔치에 모실 사람들 이름이다. 이 사람들은 다 초대해야 돼. 알아들었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초대해. 슬쩍만 봐도 얼추 20명은 넘겠더라고요. 다시 정확하게 세어보니 30명이었죠. 시모가 원하는 호텔의 코스 요리는 인당 14만 원. 그리고 그날 하루 초대할 사람이 30명. 대충 계산해도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허둥지둥 시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명단에 있는 사람 좀 줄여봐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줄여. 이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네 아들 보여주는 건데 소규모로 할 거면 뭐 하러 하니? 무조건 다 초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강경한 시모의 모습에 남편이 슬쩍 저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돌잔치 할 때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400만 원이나 마련하는 거 좀 무리인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미리 말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들 모시고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집 코스 갈 거야. 이게 내 선에서는 제일 괜찮은 선택인 거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리고 당신이 돈을 아끼는 건데 아끼는 비용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말했지?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자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낭비야. 낭비하는데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우리 애한테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는 게 낫지. 저는 거절을 하고 시모는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된다며 떼를 쓰고 중간에서 고통받던 남편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엄마, 진짜 부를 사람 좀 줄여야 돼요. 나 이만큼 다 초대 못해요. 400만 원이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우리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에? 넌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해?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는 거기서 못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아껴서라도 하면 되지. 시모는 남편 말에 화를 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 생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더니 딱 모실 사람만 간추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처럼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를 가기로 하더라고요. 친정 반응은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음식 맛도 괜찮았거든요. 5만 원짜리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무척 좋아해줬죠. 그런데 시댁 쪽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시모가 여전히 안 좋은 표정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시모 눈치만 보더군요. 시모는 돌잔치가 끝났는데도 혼자서 씩씩대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한가 보더라고요. 그 1인당 14만 원짜리 호텔 코스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아마 시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 당신의 생각 자체가 허세고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모는 그 덧없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는 끝이 났어요. 친정 쪽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축복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라앉은 시모의 표정 때문에 제대로 된 축복도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왜 우리 오빠를 그렇게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모도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의 친정 따라하기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형님, 혹시 주식하십니까? 남편은 친정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주식 투자하는 걸 보게 되었나 봐요. 아, 요즘 좀 공부하고 있어. 남는 돈으로 재테크나 해볼까 하고 말이지. 그렇군요. 혹시 어떤 종목 사셨나요? 추천할 만한 거 있으세요? 나?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남한테 알려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에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어떤 거 샀는지. 그때 남편은 오빠가 산 종목을 그대로 샀더라고요. 원래는 주식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주식한다니 대뜸 어플을 깔고 돈을 붓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했죠. 주식 같은 거 남 따라 하면 안 돼. 그러다 진짜 쪽박차.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오빠잖아. 알아서 잘 되겠지. 내가 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연락이라도 줄 거고. 오빠도 공부를 해가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투자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시작하더군요. 전 분명히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잘 모르면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아니나 다를까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자기랑 우리 오빠가 뭐가 다르길래 왜 자기는 못하냐고 그런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더 심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를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기도 노후 대책을 위해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며 허름한 건물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돈 쓰는 거 자기 자유고 경고는 미리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번엔 친정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돈을 모아서 아버지 생일에 여행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와 오빠는 결혼 전부터 모으고 있던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지금은 500만 원이 된 통장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오빠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고 친정 부모님이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을 더 보태서 어른 6명과 아이 둘이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부터 모은 그 통장을 제외하곤 따로 돈을 내진 않았어요. 저와 남편 몫을 부모님이 내주셨거든요. 그렇게 6박 8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죠. 정말로 돈 한 푼 안 내고 해외 제대로 다녀온 거죠. 그런데 다녀온 뒤가 더 문제였어요. 예, 너희 외국 놀러 갔다 왔다며?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니? 돈이 넘쳐나니? 그리고 친정 어르신들만 모시고 갔다 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을 털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돈 많이 안 냈어요. 두 사람 가는데 250만 원만 내고 갔다 왔으니까요.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너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구나.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도 결혼하면 부부 공동돈이야. 둘이서 같이 써야 하는 건데 왜 너희 집에만 쓰니? 왜 친정에만 돈을 써? 어머님, 친정에만 돈을 쓴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오빠가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쓴 돈도 거의 없다니까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데 돈을 안 내고 다녀와? 너는 항상 보면 그렇게 친정만 챙기더라. 친정에서 비싼 거 좋은 거 하니까 항상 친정만 챙기고 싶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모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이 시모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시모는 더 크게 짜증을 내며 화를 냈어요. 진짜 너무하는구나. 우리를 어쩜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친정에서 비싼 거 해준다고 친정만 챙기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니니?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주렴. 만약 우리도 돈을 내고 다녀왔다면 시모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끼어서 간 거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았잖아요. 6박 8일 유럽 여행에 250만 원만 내고 갔다고 하는 것도 안 믿을 거고요. 게다가 가서 쓴 경비도 모두 저희 오빠와 부모님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우리도 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 그 코스 그대로 4명이 가자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무를 달래던 남편놈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도 어머니 데리고 갔다 오자. 어머니 저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도 없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지금 안 되잖아. 친정에서 갈 때도 우리 정말 몸만 갔어.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 겨우 250만 원만 주고 둘이서 1000만 원치 놀고 왔다고. 그래도 이렇게 원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매번 보내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건 당신 친정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이 해드리면 되겠네. 난 못 가니까 당신이나 두 분 모시고 갔다 오던지. 나라도 여행에 드는 돈 줄여야 되지 않겠어? 당신 돈으로 잘 다녀와. 야, 니년이 지금 정신이 있긴 해? 왜 우리 귀한 아들한테 다 넘기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해외여행 경비 절반은 네가 내야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전 그만큼 큰 돈 낭비할 생각 없어요. 가고 싶으신 분들만 가세요. 친정에는 그렇게 해주고 시댁에는 하나도 해주기 싫으니? 나는 너희 친정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 같이 가서 돈 내. 슬슬 저도 열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떼를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갔다 오자고 했으면 같이 갔을 거예요. 부담도 덜 되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여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막무가내로 저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친정 이야기까지 들먹여가면서요. 시모의 그런 모습을 못 본 채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아빠가 우리 여행 같이 갈 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운 마음에 여행 경비 대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건 잊었냐고.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너 진짜 협조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아니야? 왜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가기 싫어하는 건데? 모시고 가기 싫은 게 아니라고. 차라리 국내 여행을 가자고 했으면 흔쾌히 같이 갔을 거야. 그런데 해외여행은 아니잖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돈 절약해서 모으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긁으면
어떻게든 될 거 아니야. 카드? 너 지금 빚내서 가자는 거야? 그 여행 가는데 최소 1,000만 원은 든다고 정신 좀 차려. 우리 집 살 때 대출 받는 것도 벌벌 떨었어. 왜 빚을 내면서까지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해? 능력 있을 때 돈 생기면 그때 보내드리면 되잖아. 너 지금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와,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너무하다. 하기야, 친정에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무시할 만도 하겠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나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남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열불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을 무시했으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왜 이런 인간을 데리고 아버지 생일날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겠냐고요. 그게 다 이 인간이랑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은 그저 심호의 짜증에 동조해서는 그 이야기만 내내 하더군요. 그놈의 해외여행. 아니, 가고 싶으면 지들끼리 갔다 오면 되잖아요. 왜 나를 끼워가려고 하는 건지. 돈 더 내게 할 생각으로 그런 거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돈 낭비잖아요. 무시할 거였으면 내가 너 데리고 해외여행을 왜 가? 그렇다고 내가 돈 없다고 너한테 뭐라 한 적 있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형편 이해해. 그런데 네가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잘난 부모님 오빠들 틈에서 열등감 가지며 살았던 저도 현재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때때로 그렇게까지 못 사는 건 아니라고 깨닫기도 해요. 잘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비교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비교해봤자 끝이 없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좀 더 잘 사는 법을 찾는 게 더 빠를 일이었죠. 이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어요.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살 거라고 말이죠. 남편에게도 오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비싼 것도 대접해주고 선물해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빠에게 열등감 같은 건 안 갖는다고요. 그러니 너도 우리 오빠나 아빠 행동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 가족을 향한 열등감을 드러냈어요.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결국 해주기 싫다는 말이잖아. 나더러 분수나 지키면서 살라는 거고.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시부모님 위해서 돈 좀 쓰라는 게? 화가 났는지 남편 놈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본래 그리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짜게 식어갔네요. 해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따지고 있었고요.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남편 놈과 시모의 행동에 완전히 정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 나 못해줘. 계속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거 요구할 거면 이혼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하라고. 그리고 돈 빌려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면 당신은 나랑 이혼인 거고. 결국 시모는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화를 쏟아내더군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친정 잘났다고 너까지 잘난 줄 알아? 야, 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라고. 중소기업 주제에 친정 믿고 이딴 식으로 상처 준다 이거지? 자기 아들도 저랑 똑같은 회사 다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괜찮나 싶었어요. 하긴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겠죠. 그 말이 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시모가 저러니 저도 시모에게 말해줬죠. 이혼에는 남편 놈 지분뿐만 아니라 시모 지분도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도 똑같잖아요. 저희 친정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지금 어머님이랑 이 사람 가랑이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행 가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세요. 며느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야, 너 진짜 여태껏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니?
우리가 왜 너희 집을 부러워해? 그런 집에서 시집 오니까 우리가 열등감 가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누가 손을 벌려? 우리도 너 필요 없어. 전곡을 콕 찔렀는지 시모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반박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열등감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따라 하려는 것도 아니면 그냥 본인 돈으로 여행 갔다 오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랑 남편을 붙잡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능력 되시면 알아서 갔다 오면 되는데 계속 애먼 아들 부부만 붙잡고 늘어지니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말 못 들었어요? 돈 없으니 카드 빚내서 가자고 하잖아요. 아들 빚 만들면서 여행 가는 거 기분 참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홧김에 그런 이야기 한 거지.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너는 네 남편 능력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 거야? 폄하가 아니라 진실이고 저희 벌어봐야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정말 걱정돼서 한 이야기라고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는 시댁이니까 아니 뭐 할 때마다 다 따라하면 돈이 남아 나겠냐고요. 넌 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네가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인지 몰랐어. 차라리 친정의 돈을 빌려서라도 같이 갔으면 이렇게 우리 엄마랑 나랑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남편 놈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 순간 제 머리를 꽝 하고 쳤어요. 친정의 돈을 빌려서라도 같이 가자니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요? 지금 그 말은 친정 돈으로 시댁 호강시켜주자는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 놈이 필사적으로 오빠와 아빠를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우리 집 돈을 노리고 나랑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죠. 너 미쳤어? 왜 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시댁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되는데? 넌 그럼 우리 엄마가 뭐 하자고 하면 돈 빌려줄 수 있어? 너희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 장인 장모님은 돈 많이 버시잖아. 굳이 우리한테 돈 빌릴 일이 없지. 당신 우는 소리 조금만 해도 어차피 돈 주실 거 아니야. 그런 쉬운 방법을 두고 무슨 우리 부모님이랑 계속 싸우냐고. 우는 소리만 해도 돈을 준다니 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감히 저딴 더러운 생각으로 까내리는 남편놈을 보며 분노가 치솟다 못해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면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신혼집을 살 때도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 말처럼 하면 부모님은 뭐든 저한테 해주실 분이란 것도 잘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 재산 빼서 남편과 시댁 배부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려면 시댁과 남편에게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남편놈은 그 최소한의 애정마저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는 태연스럽게 저딴 말을 하더군요.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 부모님 돈 빼기 쉬운 법? 너 설마 우리 부모님 재산 보고 나랑 결혼했니?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나는 여태 몰랐는데? 갑자기 이 결혼에 의심이 확 드는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돈 많은 집에서 돈 빌려다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돈 척척 내주시는 분들이잖아. 그 덕 좀 보자는데 뭐가 그렇게 짜증인데? 야, 놀러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가. 왜 우리 엄마한테 너희 가족 놀러 가는 비용을 대달래? 정신 나간 놈아. 공짜로 얻어먹은 게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지? 인간이 염치가 없으면 분수라도 알아야 되는 법이야. 난 친정 돈으로 시댁 건사할 생각 없으니까 너희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 야, 누가 우리 집 건사하겠어? 그냥 여행만 잠깐 편하게 갔다 오자는 건데. 내 앞에서 여행의 여자도 꺼내지 마. 네가 우리 집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까. 애는 내가 데리고 가서 친정에서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한테 친권, 양육권 갈 일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치열하고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양육비를 주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애를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애가 2돌 정도인데다가 제 형편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 결국 제가 데려왔죠. 신혼집도 결국 팔아야 했어요. 소송할 때 남편 놈과 시모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당신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오면 되겠네. 잘 됐다. 남한테 구걸해서 다녀오느니 그 돈으로 다녀오는 게 훨씬 낫지. 뭐 양육비는 잊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 이 말에 남편 놈은 완전 열이 받은 눈치였는데 시모가 그걸 뜯어 말리더군요. 처갓집 따라 하려다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자기 고집 때문에 아들 이혼까지 시키게 됐고 아들 신혼집까지 반토막 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다시 해외여행 운운하며 가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죠. 아들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걸 직접 보고 나서야 철이 든 시모를 보니 우습기 짝이 없었어요.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혼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당 부분 유리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죠. 친정오빠는 이러한 사연을 알고 한숨만 푹 쉬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혼한 게 자기 때문인 것만 같다고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하고 전 남편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다가 괜히 불똥 튄 것 뿐이죠. 이건 모두 자기 열등감 알아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친정 부러워서 친정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며 친정 덕이나 보려고 했던 전 시댁과 전 남편의 탓이잖아요. 그걸 오빠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빠가 일부러 전 남편 놈 목까지 내줘가며 간 해외여행이 조금 짜증나고 후회될 뿐이었죠. 그때 찍은 사진들은 전부 잘 나왔는데 거기에 전 남편이 꼽살이 끼듯 껴있었으니 그 사진첩만 봐도 열불이 다 날 지경이었거든요. 이혼하면서 받은 돈과 아버지가 지원해주신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아이와 함께 들어갔어요. 초반에는 친정에서 지냈지만 다 큰 딸이 손녀까지 데리고 와 있으니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집 근처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일할 때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 등하원을 시켜주시고 퇴근하면 아이 데리고 와서 함께하고 생활은 그렇게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전 시댁은 전혀 달랐죠. 들어보니 내리막길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오빠에게 투자한 거 어떻게 됐냐고 물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투자한 거 예전보다 떨어져서 회수한 지 오래고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후 며칠 안 돼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 오빠가 나 속인 거지? 내가 투자하던 거 지금 완전 싹 날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갑자기 전화해서 뭔 미친 소리야? 우리 오빠가 언제 너한테 투자하라고 했어? 네가 네 손으로 투자했잖아. 책임? 네 스스로 한 짓인데 책임을 왜 남한테 지어? 내가 투자 시작한 게 너희 오빠 때문이잖아. 시작할 때 알려줬으면 팔 때도 알려줬어야지. 너희 오빠 투자 사기로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 무슨 명목으로 신고할 건데? 오빠한테 물어서 산 종목이 휴지 조각 됐다고 신고할 거야? 아님 우리 오빠가 그거 팔 때 연락 안 해줬다고 신고할 거야? 애초에 잘 모른다고 안 알려주려던 거 졸라서 알아낸 건 너잖아. 오빠는 적당한 시기에 팔아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냈다고 했어요. 방어에 성공했고 원금은 살렸으니 실패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종목을 팔았을 때는 저와 전 남편의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고요. 알려주지 말고 할 의리조차 다 사라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빠만 따라하던 전 남편 놈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인 걸 알면서도 제대로 된 시기에 팔지 못했고 원금마저 크게 손실봐야 했어요. 그 종목 주식을 확인해보니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에 저와 이혼하며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물타기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잃은 거고요. 내가 당신 오빠만 아니었으면 주식 같은 거 손도 안 댔을 거야. 왜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돈을 다 날리도록 만들어? 너희 친정 오빠도 쪽박 찼지? 오빠는 방어 성공하고 다른 종목 매수 중인데? 으이그 인간아, 주식 시작한 것부터 우리 오빠 탓이 하고 싶었어? 네가 우리 오빠 하는 거 다 따라하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너 주식 시작할 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무시하고 손댔다가 피본 주제 어디서 남 탓이야? 오빠가 그래도 원금 보전하며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 놈은 욕을 퍼붓더니 전화를 뚝 끊더군요. 집도 날리고 넣었던 주식도 다 날리고 하니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모양이죠. 그러더니 전화해서 저딴 미친 소리를 해대는 거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또 우리 친정 탓. 애초에 따라한 건 자기면서 왜 우리 가족들 탓으로 돌리냐고요. 진짜 다시 전화해서 욕을 한 사발 해주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 놈보다 더 쪽박 찬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였죠. 전시모 이야기는 친정엄마가 와서 알려줬어요. 딸, 너희 예전 시어머니 있잖니? 지금 난리도 아니래. 왜?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겼대? 아들놈은 얼마 전에 전화와서 되도 않는 이야기 하긴 하던데. 아들놈 때문에? 아니, 그 건물 하나 샀다고 했잖니. 평균보다 싸게 나온 매물 원룸 건물 있잖아. 아, 알지. 그때 영혼까지 탈탈 끌어모아서 산 건물. 엄마가 산 건물 사고 나서 얼마 뒤에 따라서 산 거 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 너무 싸서 나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껴놨었는데 너희 전 시어머니가 그걸 사갔었거든. 근데 그거 지금 완전 난리 났어. 왜?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했어? 무너지긴. 그거 지금 완전 헐값에 내놨더라고. 살 때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뭐?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럴 리 없는데?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살펴봤는데 보고 와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줬더라. 고쳐야 할 곳이 너무 많은 데다가 너무 오래돼서 보수할 곳 천지더래. 그동안 보수도 안 하고 월세를 받았단 말이야? 완전 똥배짱이네.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높이기에는 방 상태가 영 안 좋아서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올 거고 그러자고 보수를 하자니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둘러보는데 사람 살고 있는 곳이 세 곳뿐이었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망했네? 아니,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깨끗해야 사람들이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대. 왜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결국 고칠 곳은 많지. 그런 세입자들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은 계속 빠져나가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당시 전시모가 그 건물을 살 때 기뻐했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시모는 대출을 엄청 끌어서 그 건물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매달 나오는 월세로 대출도 갚고 용돈도 벌겠다며 완전히 희망에 차서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건물 살 때는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계약을 한 거였던 거예요. 당시에 제대로 확인하고 건물을 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잘 된 건물이어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지금도 팔려고 내놓긴 했는데 상황을 보니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리어 가격을 완전히 후려쳐서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려는 사람만 오니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일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근데 네 전 남편도 상황은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얼마 전에 쫓겨났다는 이야기 들었어.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시모가 아들을 쫓아낼 사람은 아닌데? 의아했던 저는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얼마 뒤 제게 찾아왔거든요. 새빨간 꽃다발을 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장미 꽃다발?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준 적 없던 꽃다발을 왜 지금 가져왔는지 의문이었죠. 뭐,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지만요. 여보, 나 아직 당신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리 못했어.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우리 좋았던 날들도 많았잖아. 전 남편 놈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히 용서를 해달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그저 궁금할 뿐이었죠. 꽃다발을 본체만 채도 안 하고 말했어요. 너 뻔뻔함이 늘었네? 꽃다발?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이딴 거 들고 찾아온 이유. 너희 엄마 집에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발작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남편 놈이 발광을 하더군요. 엄마 이야기는 하지도 마. 우리 엄마 진짜 미쳤나 봐. 나한테 집 나가라고 짐까지 싸서 내보내잖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내다 버릴 수 있냐고.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주식으로 돈 좀 날렸지. 그렇게 돈 다 날리고 본가에 얹혀 살면서 엄마한테 증여라도 먼저 해달라고 했거든. 어차피 죽어서 상속받을 건데 그 전에 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증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전 남편 놈을 보며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나쁜 의미로요. 전 남편은 제 눈에 한심함이 차는 것도 못 보고 자기 할 말만 주절거리더군요. 근데 엄마가 완전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원룸 건물 내가 사라고 했나? 그게 매달 적자가 나는 게 어떻게 내 탓이야? 엄마 탓이지. 보는 눈도 없으면서 그런 건물 사서 처치도 못하고 있으니 죽을 맛인 건 알지만 그걸 내 탓으로 하는 건 아니지. 전 남편이 시모에게 미친 짓을 하니 시모가 내쫓았던 거더라고요. 귀한 아들, 우리 아들 하며 난리치더니 결국은 자기 힘드니 쳐내버리는 거 보고 참으로 얄팍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 들으니 확신이 선다. 절대로 거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말이야. 너랑 너희 어머니 둘 다 문제였던 거 이제 확실히 알겠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서 얌전히 살아. 사고 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전 남편 놈이 가지고 있던 가방과 구두, 시계를 보며 말했죠. 월 400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비싼 물건들이었죠. 내가 봤을 때 넌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돈 없는데도 그렇게 비싼 것들 차고 다니는 거 보면 이미 허영심이 머리를 꽉 채운 모양인데. 나는 남의 뒷공문이나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기는 싫거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어. 비싼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따라한 게 잘못이라고? 네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차라리 투잡을 뛰거나 승진에 힘을 쏟았어야지. 그것도 아니면 더 돈이 될 만한 직장을 찾아 이직을 했어야지. 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흉내만 내고 싶었던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돈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넌 그걸로 끝이겠지. 근데 네가 만든 빚은 누가 책임져?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과시용으로 한 행동들이 다 네 발목을 붙잡는 늪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봐. 봐! 지금도 그 늪이 네 발목 붙잡고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말에 전 남편 놈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여기까지 와서도 못 고치는 사람들은 못 고치는 거더라고요. 이혼 부부가 왜 이렇게 많게요? 이렇게 고집만 세서는 스스로 바꿀 생각이라곤 추호도 없는 인간들이 엄청 많거든요. 게다가
고쳐야 할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헤어지는 게 맞죠. 뭐하러 고쳐줘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어쨌든 전 남편 놈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어쩐 건지 한숨을 쉬며 떠나갔어요. 본가에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아마 전 시모와 따로 살고 있겠죠. 그 뒤에 들은 소문으로는 시모가 쫓아낸 아들놈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증여나 해달라며 난리 떨던 아들놈을 쫓아내긴 했지만 집에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 그제야 아들놈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은 여전히 팔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도 조만간 헐값이라도 팔 생각인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니 저는 한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옛말에 틀림말 없다는 걸 또 알게 됐네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남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제 형편에 맞는 행복을 찾으려고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